소원 씨, 네, 여보세요? 예, 많이 바쁩니까? 아, 지금 처음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한번 전화했었는데. 아, 전화 벨소리가 약하게 돼 있어서 못 아, 들었네요. 그래요. 네. 아, 안 그래도 뭐 어제 아래 내가 전화를 하려고 그러다. 그때 제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네. 지금 여의도에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라고.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 모아놓고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11일부터 15일까지. 네. 제가 12, 13 서울에 갔다 오고 또 11일하고 14일은 제가 일 때문에 못 가고 다시 15일날 마지막에 콘레드 호텔에서 했는데 그 주최를 한국거래소에서 주최를 했어요, 올해는. 네. 보통 백스콘 이런 데서 하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서 서밋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블록체인 투자 포럼이라고 있어요. 환경에서 주최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소주제가 자본시장 뉴 패러다임이라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제가 또 제가 인터뷰 때마다 CBDC를 하도 얘기를 많이 하고 내 별명이 CBDC 같다고 해가지고 주변에서 야, 뭐 CBDC 한장했나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거든요. 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라고 올해는 특이하게 호텔에서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KRX라고 여의도에 한국 거래소라고 있어요. 거기서 했는데 지금 한투 미래세 관계들 다 왔어요. 다 오고 저희도 가고 했는데 거의 대한민국에서 운용이나 증권사 CEO는 바빠서 안 오겠지만은 임원들이 거의 다 참여한 이게 행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어떻게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 제가 14일날 가려고 그러다가 일 때문에 못 가고 15일날 그때 연락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행사 마치면 원래 또 지인들하고 술 먹고 하잖아. 그래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가 가긴 됐는데 여기 보면 자본시장 뉴 패러다임 보면 지금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행사가 끝났는데 거의 세팅이 완벽하게 된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여기서 관계자들하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거를 정보도 주고받고 했는데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지금 두 가지 대전제가 있어요. 이게 CBDC 관련 뭐냐면 한국은행에서는 결제 그다음에 송금 대출 이런 쪽에는 CBDC 디지털 원을 깔고 그다음에 증권시장이죠. 자본시장에서는 한투가 지금 제일 적극적으로 하더라고. 그게 이 시스템이 STO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STO. 그게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증권회사들이 지금 하나씩.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려면 은행에 가서 주식 연계 계좌로 연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은행 가서 CM이나 CMA 계좌를 만들어서 우리가 증권시장에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일반 투자자들이. 근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증권시장에 돈을 싸들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토큰화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지금 얘들이. 그게 CBDC와 같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 하는 관계자들하고 보면 간단하게 컨퍼런스를 해요. 애들이 이 행사 기간에 했는데 거기에 제가 다 참여했거든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참여를 해서 얘들의 말하는 요지는 뭐냐? 2025년도에 100% 깔겠다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CBDC. 그리고 CBDC가 자기들 말로는 그거예요. 결제 송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증권회사라든가 어떤 기관들의 금융기관들한테 발행권을 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만 발행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시스템 안에서는. 발행권 시스템 안에서. 근데 이게 토큰화 돼버리고 증권이 토큰화 돼버린 시스템에 깔려버리면 기관들, 증권회사, 운용사들이 발행권을 가지는 거예요. 결제 발행권을 가지는 거예요. 결제와 송금의 발행권을 가지는 건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처음에 1차는 이렇게 나가고 2차는 개개인들이 자체적으로 발행권을 가질 거야. CBDC가 세팅이 완벽하게 되면. 그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오는 거죠. 그럼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기관 그리고 은행들이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들 플랫폼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나중에는 연동을 시킬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증권회사하고 뭐 B라는 뭐 기관하고의 연동만 시켜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지금 그 카카오가 핵심이에요. 카카오 관계자들도 굉장히 많이 왔던데 보니까 네. 지금 CBDC에 카카오는 지금 자회사를 3개나 갖고 있거든요. 그라운드 X하고 클레이튼 재단하고 크로스트 유니버스라는 이 3가지 자회사들이 지금 한국은행의 외주를 받아가지고 CBDC를 지금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클레이튼 재단 같은 경우에는 뭐 클리버라고 코인 시장에 애들이 뭐 욕심을 좀 낸 것 같아. 그래가 뭐 사법적인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야 뭐 별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 중에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블록체인 플랫폼의 핵심은 분산 원장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장 분리 시스템이라는 게 뭐야? 그럼 탈중앙화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버리면 각자가 발행권을 가지는 거예요. 각자가. 지금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겠지만은 그렇게 돼버리면 각자가 필요한 만큼의 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봐서는. 그러면 지금은 대출 채권을 중앙은행에서 다 관리한단 말이에요. 다 관리하고 그 채권을 서로 뭐 연동도 시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상품 만들어서 뭐 다시 또 그 상품을 팔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거든. 안 하고 거기 지금 핵심이 카카오뱅크하고 토스뱅크거든. 네. 그러니까 얘들이 플랫폼을 다 만들어 놓으면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가 참여식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참여식으로 들어와서 이 한국형 CBDC 플랫폼을 지금 거의 세팅 됐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게 아마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제주도하고 부산하고 인천하고 지금 그러니까 모의 실험이죠. 그러니까 뭐 거래 결제, 상용화 시스템을 한 6개월 정도 운영할 것 같아요. 제주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왜냐하면 제주도는 관광지고, 타지 사람들이 뭐 한 달 살게 하는 사람 있고, 뭐 일주일 살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우리 여러 시도에서. 그러니까 제주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선정이 되면 제주도는 아마 선정이 되는 그날부터 종이 앞에는 못 쓴다고 봐야 돼요. 가서 그냥 우리가 소프트 월렛이라고 핸드폰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지갑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연동이 되건 간에 아니면 뭐 지역 화폐가 아닌 새로운 시스템으로 제주도에서 먹고 쓰고 뭐 송금하고 제주도 안에서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웹 20이 기존에 우리가 쓰던 은행 시스템 있잖아요. 송금하고 대출받고 예금하고 네. 그렇게 하고 이런 시스템이 웹 20인데 웹 30으로 지금 얘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세팅이 거의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아마 CBDC는 더 이상 한국 안에서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왈가왈부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진행되는 거고. 지금 제가 STO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게 쫙 다 나오네요. 네, 맞아요. 와, 이게 STO 시스템이 이번 서밋의 핵심이었고, 토큰 증권 투자 컨퍼런스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2가지, 요번에 코리안 인베스트먼트 위크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차 전지, 포스코하고, 에코프로하고,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하고, LG 애니솔루션 있죠. 그거 와가지고 거의 3분의 1은 얘들이 차지했죠, 사실. 차지했는데, 마지막 날 15일하고 12일, 13일 이때 좀 의미 있는 컨퍼런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 중요한 거는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와서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와. 대한민국 CBDC로 간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아니었으면 제가 참가를 안 했죠. 안 했는데. 일단 카카오하고 토스가 지금 뛰어들었다고 여기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카카오 토스. 그러니까
결국은 카카오고 김범수 의장이 지금 막 거의 뭐 지금 청문회도 불러다니고 막 지금 막 법적으로 지금 복잡한 게 있어요. 사실 있는데 그거는 그냥 뭐 우리가 성장통일 뿐이고 결국은 그걸로 간다고 봐요.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결정을 지었으면 한국은행에서 카카오 전부 그라운드엑스 뭐 클레이튼 재단이나 크러스트 유니버스라는 회사들이 다 카카오 자회사들이거든요. 카카오 자회사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카카오를 밀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카카오예요. 결국은 카카오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러니까 그 한투에서도 그 STO 모델을 ST 프렌즈라고 명명을 지었거든. 뭐 신한증권은 뭐 다른 거 미래에서도 ST 이 모델이 나올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CBDC 모델이 무슨 이름이 붙여져서 나올 거야 아마. 그러면 지금은 세팅이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2016년 말부터 준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네, 한국에서 쓰는 토큰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나와서 토스랑 뭐 카카오 이런 쪽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기관별로 지금 토큰이 나오는 거예요? 토큰이 나오는 게 토큰화죠. 토큰이 나오는 게 아니고 토큰이 나온다는 거는 예. 우리가 뭐 STO 시스템을 뭐 토큰 하면 발행되는 거, 새로운 토큰이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토큰화가 되는 거예요. 토큰화 증권 시스템이.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 들으면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은데 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까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 그 기존에는 뭐냐 하면 발행, 청약, 배당, 이자, 뭐 분배금, 배분 이런 개개의 시스템을 API라는 시스템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시스템을 이거를 STO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 다 넣는 거예요. 넣는데 그 STO 플랫폼의 핵심은 블록체인 시스템이거든. 네. 그러면 한국은행도 CBDC를 디지털 원을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호환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각 증권회사, 기관들 나중에는 이것만 취급하는 법인들도 나올 거예요 아마. 이번에 금감원 관계자들이 와서 STO 시스템을 가지고 창업하는 젊은 세대들한테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를 하거든. 그게 그 얘기야. 블록체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금융과 관련 그 창업을 종료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블록 시스템은 똑같은 거예요. 뭐 한국은행에서 하나, 뭐 한투에서 하나, 뭐 오픈에셋에서 하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연동만 시켜버리면 되거든. 코드만 시켜서 연동만 시켜버리면 세팅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증권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에서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뭐 우리가 결제하고 뭐 돈을 쓰고 하는 건 아마 제주도가 돼 가는 게 굉장히 높다는 거. 지금 얘들이 2025년을 타겟을 두고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너무 빠르고 제가 이번에 서밋 가서 굉장히 놀랐어요. 애들이 거의 시스템이 세팅이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을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들은.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에 다 나와요. ST 프렌즈며 뭐며 다 그 말씀들이 다 나오는데. 네, 그 관계들 다 왔어요. 오고 이 사람들이 뭐 서밋 참가도 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이거는 저 같은 일반인들이 보면은 무슨 경제 용어들이 다 어렵고 기술 용어가 나오고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이게 이게 그냥 제가 이제 그 선생님하고 통화하면서 알아들은 내용으로는 이게 되면 채권을 일으키지 않고 바로 되는 거니까 시인님이 생각하는 그거랑 세상이 더 맞다. 그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할 때 대전제를 얘기했잖아요. 채권 시스템에서 채권 발행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간다. 네. 거기에 핵심이 제가 지금 통화하면서 초두에 말씀드렸던 이 시스템이 깔려야지만 가능한 거거든. 근데 이미 다 깔렸다. 그렇죠. 저는 이게 영원할 줄 알았어. 제가 항상 효곤 씨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야, 이거 힘들겠다 하고 막 한 번씩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이걸 깔려면 기존 시스템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국은행이 지금 제일 적극적이에요. 야, 이거 다른 국가보다도 한국이 이렇게 발빠르게 지금 되는 거예요? 캐나다,
캐나다, 싱가폴, 홍콩, 말레이시아, 두바이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그거? 아랍에미레이트인가? 그쪽하고, 유럽 쪽하고, 유럽은 유로니까, 한 덩어리니까, 그쪽하고 지금 연동을 시키려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연동만 시키면 되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거를 봐버리면 답이 없는 거거든. 왜냐면, 효원 씨도 저하고 여러 가지 카톡 주고받았지만, 종교적으로 예를 들어 성과학, 정치적으로 접근해버리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시장이라. 왜 그러냐면, 그들 눈에는 이게 통제로 보이거든. 통제면서 나의 어떤 자산이라든가 이런 게 리셋될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진 않거든.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12기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하면 나의 계좌를 국가에서 지금도 모든 시민이 말씀하셨잖아요. 몇 천억 있어도 그거 전부 다 국가 거다. 왜냐하면 세금을 다 내거든. 관련 세금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목이 잡혀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칩을 심니 그런 얘기 많잖아요. 음모론자들. 네. 칩을 심고 칩을 뇌에 심고 그 얘기도 맞아요. 사실 맞긴 맞는데 지금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AI 자동화도 지금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챗 GPT 있죠. 챗 GPT. 네. 저도 보면 챗 GPT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AI 로봇을 지금 단계 발굴하고 있거든요. 아메카라고 해서 아메카가 있고 네이버도 챗봇이 클로바엑스라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알아요. 그것 때문에 네이버 올라갔어요, 주식.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보스에서 주제가 How to build to future거든.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고 자기들 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지금 다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효곤 씨가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일론 머스크, 네. 오픈 AI의 샘 알트만, 이게 이 두 사람이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0과 6을 분리하는 지금 작업의 지금 핵심이란 말이에요. 구글하고.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지금 뜬금없는 소리 들리지만은 우리는 일반 대중들은, 잉여들은 다 시스템이 깔리고 나서 생산 다 되고 나서 우리는 그냥 소비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왔을 때는 벌써 얘기가 끝났다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려고 하는 정보, 알려고 하는 그런 거는 사실 그런 관련된 업이 아닌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임 허경영 정부와 연동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지금 왜냐하면 AI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갈로 치고 갈로 닫고 자동화라고 써야 돼요. 자동화. 네. 그러면 그 자동화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냐? 눈앞에 와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테슬라 공정의 90%는 기가프레스로 지금 작업을 하거든요. 기가프레스. 기가프레스라고 그게 생산 라인의 로봇이 90%를 공정합니다. 아, 네. 그거 100% 하는 게 테슬라 저 목표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왜 100%라고 발표를 못하냐, 일론이. 머스크가 왜 못하냐. 100%라 해버리면 노동시장에서 가만 안 있는다고. 노동자들도 테슬라 주식 많이 사놨거든. 도지코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라고 발표를 못하는 거야. 항상 90%야. 90%고 100%를 목표로 한다. 그래 하거든. 지금 배터리도 LF 방식에서 NCM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업들이 시장에 내놓는 생산 제품들 있죠. 이 기존 방식을 어떤 약하면 효율성이 높으면 안 돼. 첫 번째. 두 번째, 연속 가능해도 안 돼. 그럴 거면 다 수공예 해야죠. 그렇죠. 세 번째, 영구적이어서도 안 돼. 이 기업들이 만드는 생산품 재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한 100년간을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건 사면, 아이폰도 지금 애플도 한번 충전하면 평생 충전 안 해도 되는 배터리 기술이 있어요.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 핵심이 LFP에서 NCM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NCM 시스템은 연구 보존 가능하면서 영구적이거든. 네. 연속적이란 말이야. 그럼 이들이 왜 이런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까? 채권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회사 유보금도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회사에 유보금을 가지고 있는 유보금들을 많이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 방어도 위해서, 첫 번째 주식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기 위해서 방어를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회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야, 이 채권 시스템 안에서는. 맞잖아요. 처음부터 빚인데. 네. 기업들도 다 빚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기업들도 뭐 20년 만기, 10년 만기로 다 빚을 담보 대출도 하고, 주식 담보도 해가 다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채권 시스템이거든. 그러면 그거를 뭐 상환하든지 아니면 이자를 갚든지 그런 회사의 방어를 위해서 유보금들을 항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유보금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술력 있고 어떤 그 선도적인 그것만 있으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번 컨퍼런스의 그 핵심 또 ESG를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 ESG를.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ESG가 아마 스탠다드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면 ESG는 환경적인 거, 뭐, 사회에 기여를 하냐, 아니면 너희 회사 지배 구조가 깨끗하냐, 이런 거잖아. 네. 근데 그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표면적인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그 빅텍들이 고용도 많이 안 하지만 고용할 때 우리는 스펙을 많이 보잖아. 그 사람이 살아왔던 뭐 어떤 스펙을 보는데, 이들이 지금 보는 뭐 MBTI를 보더라. MBTI 본다고 그러더라고, MBTI. 그래요? 이거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성이 더 중요한 거야, 지금은.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석탄 그 에너지를 썼던 채권 시스템 안에서는 효율성, 생산성을 인간도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그 효율성을 올려야 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니까 능력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이제는 자동화되고 시스템화 돼버리면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관리를 하려면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그 사람의 내면이나 어떤 그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MBTI도 어떻게 보면 인성을 뭐 나타내는 그런 거거든. 그 사람의 성향도 들어가지만은. 이번에 보니까 그런 변화가 굉장히 많더라고. 그리고 오픈 AI 샘 알트만 얘가 에어비앤비를 키운 그 CEO거든. 예, 샘 알트만. 오픈 AI.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위워크도 마찬가지죠. 위워크도 뭐 손정희가 지금 뭐 가져갔지만은 그 전에는 위워크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회사죠. 어떻게 뭐 산업적으로 그 자본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회사지만은 그래도 그 아담 뉴먼이나 뭐 샘 알트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 유대인이거든. 유대인이기 때문에 얘들이 뭔가를 지금 하고 있고 이 애들이 지금 하는 핵심은 이제 자동화로 가는 거죠. 자동화로 가고 그 샘 알트만의 넥톰이라는 회사가 있어. 넥톰이라는 회사가 뭐라냐면 물론 일론 머스크도 뉴럴링크를 해가지고 그 뇌의 어떤 그 기능적인 부분을 뽑아내려고 노력을 산업적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완성이 넥톰인데 넥톰이 뭐냐 하면 인간 뇌를 손상 없이 보관하는 거예요. 인간 뇌를 손상 없이 어떻게 보관을 하냐.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뇌에 산소 공급 안 되기 때문에 쓰지 못하잖아. 네. 그러니까 대전제를 인간의 뇌를 손상 없이 보관한다 해놓고 뭐라냐 하면 우리 뇌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기억도 있고 그 사람의 능력도 있고 관념적 사고도 있고 뭐 의도화된 생각, 의식도 있고 많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뇌에는. 그 뇌를 컴퓨터 CPU에 옮기는 거예요. 옮겨서 코딩화해서 영원히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히. 뇌를. 그게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나오는 그 얘기인데. 근데 그 샘 알트만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얘들이 지금 신청자도 받고 있어요. 하나로 1,000만 원만 하면 결국 수술은 물리적 죽음을 선택하는 거거든. 맞잖아. 1,000만 원 내면 뇌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넥톰이라는 회사에. 그러니까 이게 뉴럴링크,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와 그 R36이죠. 뭐 같은 프로젝트라고 봐야 돼요. 일론 머스크는 브레인에 뇌에 칩을 심으려고 그랬고, 근데 샘 알트만은
코딩,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코딩화 시켜서 CPU에, 컴퓨터 CPU에 보관을 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컴퓨터 CPU의 핵심은 뭡니까? 플래시 메모리란 말이다. 메모리거든. 메모리의 크기란 말이다. 예. 하기 때문에 올해 초에 샘 알트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에 전 세계 D램 플래시 메모리 독과점이거든. 삼성과 하이닉스가 와서 이재용을 만난 거예요. 이재용 회장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야 우리 뭐 용량을 좀 용량 키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삼성이 왜 용량 키우는 거를 제안을 줬냐면 벌써 독과점인데 용량 키워봤자 뭐하노 이건 거야. 산업이 발전을 안 하는데 산업이 발전을 해야 그 용량을 소비할 수 있는 그 반도체의 어떤 용량이 될 수 있는 공급처가 있어야 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공급처가 생긴 거죠. 넥톰에. 지금 이 처음에 테슬라 나왔을 때 일론 머스크 테슬라 나왔을 때 모두 안 된다 그랬거든. 모두 비난했어요. 테슬라를. 아 전기차 왜 필요한데 뭐 지금 내연기관 잘 나오고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GM이나 뭐 크라이슬러나 노력을 많이 했죠. 폭스바겐이나 그거 하려고 하다 안 되가 자기가 테슬라라고 제가 브랜드를 론칭해가 성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넥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챗 GPT 전 세계에 가장 핫하잖아. 오픈 AI 샘 알트만이 물론 뭐 그 사람 뭐 그 CEO 머리에서 나온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 뇌를 CPU에 옮겨놓으면 육은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구글에서 칼리코 프로젝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 0과 6이 분리된 거 아닙니까? 이거 넥톰 관련 기사가 2018년도부터 나왔네요. 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올해 샘 알트만이 대한민국에 왔다는 거 하고 한국은행이 CBDC 플랫폼과 그 뭐 증권 시장은 뭐 다른 문제지만은 CBDC 플랫폼을 거의 완성했다는 거 이게 굉장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거지 우리나라에. 네. 그러면 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샘 알트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빅테크 그 기업들의 CEO들인가 이들을 우리가 그 우리 음모론자들은 뭐 일루미나티다 뭐 글로벌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사람들을.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했잖아요. 그들은 0과 6을 분리하고 모든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채권 발행이 없는 CBDC 세팅을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딱 하면 지금 효곤 씨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 직업군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어딜까요?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직업군?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뭐 돈이든 어떤 에너지 측면으로든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아젠다 그 측면으로든 가장 국가가 들어가야 되는 분야야? 아니요 가장 사회적 비용이 소비되는 직업군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노인층? 아니죠. 그 노인층은 직업군이 아니잖아. 아, 직업군. 응, 직업군. 직업군 뭐가 있지? 여의도에 있잖아, 여의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있잖아.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사회적 비용이라는 거는 예. 우리가 지출 안 해도 되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 아, 지출 안 해도 되는 게 빠지는 비용. 그런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직업군 도둑놈들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왜 도둑놈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사회적 비용을 그렇죠.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직업군이라 지금 남아있는 건 하나 정치예요. 정치. 그렇다 하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면 사회적 합의만 해버리면 손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허용형 정부가 들어서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삼성정책 보면 사회적 비용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저희도 이번에 컨퍼런스 했을 때 ESG 서밋에 가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사회적 비용을 이제 앞으로 MZ 세대들 뭐 우리뿐만 아니고 30대, 40대, 20대 이 사람들은 50대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줄이려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대한민국의 OECD 중에 과잉세수 1위입니다. 1위. 오, 과잉세수 1위인데 그 뒤 후속 기사가 더 히트인 거야. 후속 기사가 뭐야? 그러면 대한민국 출산율이 2023년 2분기에 0.70이에요. 0.70. 예. 그러면 이거는 결혼을 떠나가지고 사망사회예요. 사망사회라고 표현하더라고. 소미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 보고서 나오고 그 뒤쪽에 기사가 보통 PPT 하잖아. 네. 하면서 올라온 기사가 뭐야? 그러면 2023년 2분기 출산율이 0.70이에요. 0.70. 야, 두 명이서 한 명 나와도 반으로 한 명도 줄어드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비교되는 게 지금 일본하고 아이슬란드를 비교하더라고. 일본은 1.25가 떨어지고 나서 출산부를 만들어버렸거든, 관방성에. 예. 그러면 우리는 1.25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 물론 뭐 분기 수치이지만은 연 수치라면 더 내려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3분기, 4분기 더 안 올 수도 있잖아. 네. 거기서 뭐라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태어나는 인구가 23만 몇천 명이에요. 네. 작년에 신생아가. 네. 그러면 출산수당을 우리가 41조인가 그랬었어요, 우리가. 예. 그러면 24만 명이라고 치고 1인당 1억 주고도 20조가 남는 돈이야. 그러면 그거를 우리만 아냐.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 전 세계가. 그러니까 보고서에 과잉세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 뒤에 바로 요번 서밋에서 나온 게 뭐냐면 한국 출산율을 비판한 거거든. 직접 그 애 낳는 산모한테 안 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거 그러면 관료들이나 공무원들은 잘못 없다. 그 욕하지 마라. 우리 지지자들 공무원 욕하지 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욕하지 마라.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 시스템을 고치자고 내가 온 거라고 말씀을 수천 번 하셨잖아. 그렇죠.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돈을 주는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인터뷰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돈을 줄 수 있는 채권 그릇 이게 또 중요한 게 뭐야 하면 우리가 돈을 뭐 코로나 뭐 방역금 1억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됐으면 일본 그 롯봉기라든가 긴자라든가 그 있잖아요. 거기 업체들한테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이상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2억 이상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했냐? 아, 일본 그 지역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상인조합이 형성돼 있는데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2억씩 한 업체당. 일본은 그 2억씩. 국가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단위로 그런 지원금이 나가나요? 일본은 어떤 시스템이 일본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팩스 있잖아. 그 내가 법인 사업자 등록증 팩스만 보내줘도 바로 돈을 입금시켜줬어요. 그 일본은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사업자들이 그 다음 분기 연도에 사업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뭘 했냐 그러면 거기서 너희가 그러면 소득세를 조금 더 내라. 그거를 2억을 줬으면 2억을 그 다음 뭐 매출로 잡힐 수 있으니까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나눠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내줬잖아. 네. 대출 내주고 금리는 제일 많이 올렸어 지금.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지금 중기부에서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여기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힘들 때 300만 원씩 500만 원씩 받아갔단 말이야 자영업자들이. 예. 그걸 다시 바이백 다시 세수로 걷겠다는 거거든. 내놔라는 거야. 네. 희한한 나라예요, 아주. 그러니까 참 내가 욕을 하면 안 되지만 이 나라는 알아서 편집할게요. 이 나라는 진짜 정말 진짜 단장이라도 가서 중기부 장관 목을 틀어버리고 싶다니까. 우리 어떻게 그런 머리가 나오냔 말이야. OECD 중에 가장 과잉세수다. 그 뒤에 나온 게 출산율을 얘기했단 말이야. 0.70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야. 지금은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어느 누구도. 이거는 나라가 망한다고 서로 담합을 한 것 같아,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거 진짜 문제고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 당장 폐지해야 돼 지금. 아니 당장 폐지하고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 진짜 뭐, 청년 세대는 목을 떠나가, 뭐, 우리가 좀, 한 1점 초반 때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관념적으로, 아, 뭐, 진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발이 불타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발이 불타가지고 지금 한 다리를 다 태워먹었다니까. 태워먹었는데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출산, 예산이 또 30 몇 조에서 40조 편성될 거예요.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묻는 국민이 한 명도 없다고. 그 돈이 어디 쓰이는지 관심 가지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거. 그거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고, 지금 다 왔어요. 다 왔기 때문에, 아사리 지금 잘 됐다. 뭐 망하는 김에 끝까지 가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요번에 컨퍼런스 여기서도 출산율 문제가 나왔을 때 전부 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요. 다 공감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시민님, 허경영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거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CBDC만 가지고도. 아니, CBDC도 마찬가지고, 출산율. 그것만 가지고도 허경영이 들어와야 될 당위성이 있다는 거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게 내년에 더 떨어질 거야, 아마. 내후년에 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청년 대변인도 말하기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아젠다는 그 출산 정책이다 하면서 그 대책으로는 허경영식 정책이 맞다라고. 이번 2021년 7월 6일에 치러진 국민의힘 대변인 선출을 위한 토론 배틀에 141명의 쟁쟁한 후보들이 나와서 이슈가 되었는데 26살의 양준호 후보가 허경영의 정책이 옳았다라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자, 어디 한번 진짠지 살짝 쿵 감상해 보도록 하자. 이 대선 주자들이 국민들께 호소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시대 정신 뭐 여러 가지 뭐 공정 이런 것들을 꼽지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출산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굉장히 악화된 출산율, 저출산에 대한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은 저희 미래 세대가 사실 60년 뒤에 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지금 끌어올릴 수 있을 때 지금이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푸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양준우 우리 후보께서는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시겠어요? 사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사실 허경영식입니다. 허경영식입니다. 허경영, 그의 말은 결국 옳았던 것인가? 그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사실 이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사회가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가만, 이준석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 오래전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허경영의 공약이 맞았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해야 결혼과 출산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목돈을 쥐어주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여러 지자체들에서 실험적으로 뭐 아이 셋 낳으면 1억 원, 8천만 원, 5천만 원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국가적으로 사실 도입해볼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대변인을 뽑는 자리에서 허경영의 정책이 옳았다며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결과는 결국 대변인에 당선된 것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도 허경영 정책만한 것이 없다며 발언한 바 있고 141명의 후보들 중 허경영 정책이 옳다고 발언을 한 양준호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냥 국민의힘 말고 국가혁명당에 들어와서 허경영을 지지하는 것이 빠른 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맛집도 원조 맛집을 찾아가야 가장 오리지널 맛을 볼 수 있지 않은가?
어떻게 했으면 그 투자은행 보고서에서 그 바로 뒤에 서포트 하는 그 자료를 대한민국 출산율을 띄웠겠습니까? 정말 나는 진짜 이게 뭐 CBDC고 나발이고 이건 다 깔리는 거고 네. 이 시스템을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고 0과 6을 분리하는 작업을 얘들이 하고 있잖아 지금. 세네크만과 구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이게 발전되고 산업화되고 시장이 풀리고 그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칼리코 프로젝트 핵심 구글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제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그 나중에 비즈니스 크게 하고 나는 거기 투자할게 하고 있어. 네. 아니 비즈니스라는 걸 떠나서 허경영 정부가 원하는 대로 또 공기관이든 사기관이든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 손발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말 잘 듣는. 근데 그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옛날 황우석 때도 국가가 왜 그렇게 막아대는지 도덕적 잣대로 어차피 발전할 기술이라면 놔둬야 되는데 그거를 외국에 왜 뺏기는지 좀 우리나라는 항상 그래요. 5G도 마찬가지예요. 5G 그쵸. 5G 그 관련 그 기술들 관련 그 장비들 우리나라 세계 최고였거든. 세계 최고였는데 박근혜 때 최고였죠. 박근혜 때 최고였는데 예. 그 관련 기업들의 도덕성에 또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지고 회사가 상폐되고 했을 때 누가 다 줘갔습니까?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그걸 싹 다 줘갔단 말이에요. 딱 다 줘가 미국이 지금 5G 1등이란 말이다. 아, 발전하는 기술들을 막으면 안 되는데. 황우석도 어떻습니까? 신인님이 왜 지금 이 하늘공에서 광대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만약에 어떤 이런 아젠다를 정말 핵심적인 걸 이것만 했습니까? 블루유 내가 또 블루유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 블루유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1800년대 중반부터 2차 대전 전까지 1930년도까지 이건 사실입니다. 미국 의학협회에서 가장 많이 처방한 그 물질이 뭔지를 압니까? 의학협회에서 가장 많이 처방한 물질이요? 네, 의약품이라 하면 또 이상하게 해군신분처럼 뭐 그런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알코올. 네, 아, 1위가 그렇군요. 알코올. 들어보세요. 1위 알코올, 2위 순, 3위 비소, 4위 불소예요. 와, 그러면 또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학, 의료, 내가 지금 의료계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말을 좀 소프트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소아 처방, 신경정신과 처방, 임산부 처방에 가장 많이 처방된 게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1930년대까지 그 수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주류업자들의 로비가 있는 거예요. 로비가. 이들은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기업들은 물론 기업들에게 윤리를 강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업들에게는 윤리를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주류업자들이 아브라함 자콥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알코올 신봉자예요. 알코올 신봉자면서 의사입니다, 의사. 이 사람이 1930년대까지는 알코올 이 소아 처방, 신경정신과 처방 잡아놓으면 알코올이 60% 함유된 우리 왜 옛날 미국 영화들 보면 뭐 숟가락으로 약 떠먹이는 거 있죠. 애들 자기 전에. 예. 거기에 60%가 알코올이란 말이에요. 마티니가 들어갔단 말이다. 거기에. 1930년대는 너무 옛날 얘기 아니에요? 100년 전이잖아. 그러니까요. 최근 동향은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좀 이건 굉장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의료계나 과학계들은 이 산업군에 의해서 로비를 다 받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 하면 제가 여기 왜 블루유를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블루유가 비과학적이다. 샤머니즘적이다. 야, 그거 갖고 뭐 되겠나. 이런 식으로 폄하하지만 불과 100년 전에는 이렇게 처방을 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수은 비소를 밥 먹듯이 먹은 거예요. 잠 안 오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할 때는 알코올을 먹으세요. 광고 막 때리고 했다. 의사들이 나 광고하고 했다. 알코올 먹으라고. 지금 알코올 못 먹잖아. 네. 알코올을 먹지 못하게 했잖아. 네. 산업군이 그만큼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유도 어떤 산업부에서 어떤 틀만 만들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의료계, 과학계, 뭐, 붙을 거 아닙니까? 불만 붙으면은 이게 다 싹 퍼진다는 얘기를 이게 하시고 싶어요. 스탠다드가 되는 거야. 이게 스탠다드. 지금 우리가 그 최악의 한 25% 이상이 불소잖아. 네. 불소가 몸에 좋습니까? 안 좋죠. 안 좋잖아요. 그들이 내세우는 레토릭은 뭡니까? 입안에 유해균을 죽인다는 목적이죠. 그럼 유해균만 죽이나 거기에 갈로치고 무해균도 같이 죽는 거야, 같이. 네. 무해균들 입안에 무해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침에는. 그렇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블루유 같은 경우에도 저는 블루유가 가장 힘을 발휘할 제약과 바이오인데 여기에서 어떤 물질이 나왔다 해버리면 그날로 게임 셋이에요. 게임 셋. 그날로 게임 셋이라니까.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사람들이 비과학적이다. 뭐 지금은 좀 어떤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시스템 안에서는 뭘 자꾸 증명을 해야 되잖아. 증명하고 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뭐 덕망 있는 교수들이나 뭐 기관에서 뭐가 나와야 그 인간들이 믿고. 오늘 방송에서 건국대학교 그 교수님이 간논문식으로 쓴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매일 저는 그 허경영 정부가 들어서면 이게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허경영 정부가 일단은 들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허경영 정부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제가 효경 씨와 통화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이 허경영 정부가 들어선다는 거는 기존 시스템에서 신인님이 대통령이 된다는 뜻이잖아. 네. 허경영 정부가 들어선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지만이 이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허경영 정부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나는 무슨 누가 쫓아오는 줄 알아서 굉장히 급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 제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지금. 아, 그 현장에서 보셨으니까. 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지금 한국투자증권도 거의 옛날엔 공기업이었거든, 한투가. 네. 한투가 공기업이었어요. 옛날 공공 개념이 많았는데, 그 한투에서도 이 드라이브를 걸 게 없는데, 막 걸어가 나와서 막 목에 핏대 올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모든 시대가 그거에 맞춰져서 딱딱딱 퍼즐 조각이 다 하나씩 윤곽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또 한 가지 또, 이 신인님이 그 허경영 정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저번 전에 얘기했지만은 생산 라인에 자동화가 깔려버리면 우리나라의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가 가장 많은 산업군은 어디입니까? 자꾸 질문하지 말고 그냥 말해주세요.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가장 많은 산업군은 자동차예요, 자동차. 네. 현대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 네. 울산, 창원, 거제 이쪽에 조선소도 합쳐가지고 지금 가장 밑에 인력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산업군이거든. 왜냐면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네. 현대차도 지금 아이오닉도 그렇고 잘 나가요. 아이오닉 굉장히 잘 나가요, 외국에서. 네. 그렇다 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따져야 됩니까? 안 따져야 됩니까? 기업들은. 따져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과 테슬라 모델 뭐는 뭡니까? X 하여튼 테슬라 모델과 아이오닉과 경쟁을 하잖아요. Y. 네. 그렇지. Y도 있고 X도 있는데 기존에 현대가 했던 그 전략은 뭐냐 하면 외국에서는 좀 싸게 옵션 많이 넣고 해서 팔잖아. 네. 그럼 로스가 날 거 아닙니까? 어떤 생산의 로스가. 네. 어떤 그 실적의 로스가 나면 그거를 국내 내수에서 다 채웠어요. 맞잖아. 신인님 그때 열받아 계시는 거, 이런 얘기 나와도 되는 거 모르겠는데, 뭡니까, 사고 나면 터지는 거 뭐고, 에어백도 빼고, 택시나 렌트카 에어백 다 빼가 나갔단 말이야, 옛날에. 네, 국내 차들은 좀 낮죠, 레벨이. 그렇게 해서 로스를 채웠단 말이에요, 현대자동차가. 근데 지금 현대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지금 현대가, 신님 말씀하셨지만, 현대 CEO 정의선 씨가 상이 진돗개 상이라고 그랬잖아. 네. 내가 볼 때는 정의선 씨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하면, 테슬라가 기가프레스 자동화 시스템을 하잖아요. 그럼 현대도 지금 기가프레스 밑이 서브프레스라고 있어요. 네.
그걸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깔면 어디서부터 깝니까? 울산부터 까는 거예요. 울산 공장부터 까는 거예요. 하면 거기가 메인이니까, 현대에. 그럼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다 장착되면 이제 사람들 다 실업되고, 그러니까 분배 시스템이 생겨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현대자동차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성인 금속노조 있잖아. 네. 금속노조에서 요번에 파업 찬반 투표를 했는데 94%가 넘었어. 역대 최고야.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칼자루는 현대자동차가 지고 있거든. 왜냐하면 서버 프레스를 내일 당장 깔 수 있는 시스템이 돈 있겠다 다 했어. 현대는 당장 깔면 돼. 네. 중요한 건 뭐냐? 이 금속노조를 비롯한 이 노동 시장에 충격을 안 주기 위해서 지금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 근데 현대자동차는 정의선과 그의 가족들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외국인 투자 자본들이란 말이다. 외국인 투자 자본들이 압력 넣으면 깔아야 돼요. 서브프라이스 깔아야 된단 말이야. 깔면 노동자들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노조가 머리를 짜내게 하면 좋다. 그러면 생산 라인은 우리 양보할게. 양보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뭐 유지보수라든가 유통이라든가 뭐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죠. 네. 이런 부분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기들 고용해 달라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 현대가 40%도 못해요. 40%도 못하면 생산 라인은 벌써 노조나 금속노조도 알고 있어요. 얘들이 알고 있단 말이다. 결국 현대차도 전기차라든가 수소전지라든가 가야 되는데 그걸로 네. 더 이상 내연기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 현대자동차는 그렇게 간다면 이해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1차, 2차, 3차 벤더들은 어떻게 할 건데? 1차, 2차, 3차 벤더들의 사장들은 자동화 안 깔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얘기가 끝났다니까 벌써. 지금 그럼 이거는 사업가들과 그 노조들끼리 아웅다웅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가 차원이 개입을 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국가가 아니고 산업청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상태로 뭐 테슬라 X하고 아이오닉하고 경쟁이 됐겠습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끔 배당금을 줘야지. 네. 정부가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왜 못하냐고 할 수도 있어요. 돈을 줄 수도 있어. 줄 수도 있지만은 이 4차 산업군들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건 뭡니까? 규제를 풀으라는 얘기가 쓸데없는 규제를 풀어버리라는 얘기거든. 그렇죠. 쓸데없는 규제를 지금 풀 수 있습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민주당 지금 이재명 누워있죠. 국민의힘 지금 50년 전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된다고. 보통 이렇게 뭐 인베스트먼트 위크 이 컨퍼런스에는 그런 얘기, 정치적인 얘기 잘 안 나와요, 사실. 서밋이나 끝나면 우리 뭐 아는 사람들끼리 뭐 술을 마시러 가잖아요. 마시러 가니까 뭐 정치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 울산을 기점으로 바뀔 거예요. CBDC는 제주도나 뭐 부산도 지금 굉장히 지금 부산이 지금 CBDC 모의실험 베타 그거를 가져오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다 하더라고. 부산이. 부산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제주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제주도도 지금 제주도가 그래 돼버리면 아마 중국 투자자들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예요. 제주도에. 그건 국가 차원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죠. 좋은데 중국은 제가 얘기를 했죠. CBD 세팅 끝났다고. 네. 그러면 호환되는데 중국 관광객들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어디 제주도요? 아니 부산, 제주도, 인천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되잖아. 네. 선정이 되면 어차피 디지털 위안이나 디지털 원은 그 기본 체계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환전할 필요도 없잖아. 우리나라 보면. 그래서 지금 부산이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중국 돈 쫙 빨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진짜. 중국 돈뿐만 아니라 내가 얘기를 했잖아. 대한민국의 성공 정부가 들어서 어떤 새로운 산업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풀고 규제 풀면 사실 또
그 이명박 정부 때 보고서 나온 게 몇 개 있어요. 그 OECD 국가 중에 R&D 투자 아시죠? R&D 투자. 기업들이 그 네. 연구작업이랑 이런 걸로 R&D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예, 다음 먹거리를 위해서. 네. R&D 투자하고 싶은 나라 탑3가 있어요. 대한민국, 그 다음에 뭐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지금 아이슬란드가 금융 최강국입니다. 금융. 와, 처음 들어보는데, 그건 또, 예. 아이슬란드가 금융 최강국이에요. 그 지위를 우리가 갖고 왔어야 돼. 왜냐하면 신인님이 그 허경영 정부가 뭐, 그, 예를 들어가지고 뭐, 문통 말고 그때 허경영 정부 들었었으면 우리가 아이슬란드로 가는 거죠. 아이슬란드로 가는 거죠, 지금. 근데 그래 갈 거예요, 아마 저희도. 왜냐하면 아이슬란드는 지금 굉장히, 아이슬란드는 관광지예요, 그냥. 뭐, 나와봤자 천연가스밖에 없어, 거기는. 왜 아이슬란드가 강국이 됐냐 하면, 지금 아니지만 옛날에 그 비트코인 채굴 할 때 그 채굴기들이 열을 많이 받잖아. 그런 데서 규제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유럽의 홍콩이에요, 아이슬란드는. 그러니까 그런 지위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관련, 그 정부가 바뀌고 나서 어떤 그 규제 관련법들만 풀어주면, 예. 대한민국은 날아갈 거예요. 아마. 날아간다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 이유는 하나도 없어. 지금 이 시점에 봤을 때는, 시인 다 빼고, 허경영 정부 다 빼고 봤을 때는 한국이 CBDC 플랫폼을 드라이브 걸 이유는 지금 하나도 없거든. 지금 외부적인 게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나라 계속 수출도 적자가 나고, 뭐, 아시잖아요. 그 뭐, 국가부채야 뭐, 관료들이 어떤 그 시그니처지만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CBDC 플랫폼, CBDC 시스템에 깔려버리면 국가부채에 대한 어떤 계속 그렇게 목을 매는 것도 옅어질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제 지표를 뽑을 때는 국가, 가계, 기업 이렇게 세 개 주체로 나누거든요. 나눠가지고 뭐 동향이라든가 지표를 발표하는데 네. 지금 정치인들만 국가 부채를 걱정하는 거야. 정치인. 왜냐하면 다음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게 뭐냐 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도 뭐 페이고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페이고 원칙. 페이고 영어로는 pay as you go죠. 네? 벌 만큼 쓰자 뭐 이 말이거든. 네. 그러면 가게나 기업은 괜찮아. 맞잖아. 가게나 기업은 또 내가 시장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어떤 재화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번 만큼 쓰고 뭐 재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 운영을 하는데 국가는 돈을 벌어올 때가 있습니까? 국가가 공공기업이 수출을 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없잖아요. 국가는 국가의 가장 큰 수입원은 뭡니까? 세금이요, 세금. 그렇죠. 세금이죠. 가게나 기업은 세금 징수의 대상일 뿐입니다. 뭐 국가라 하면 좀 내가 좀 이상한데 그 정부는 맞잖아. 정부는 그러면 세금 많이 걷어들려면 결국 출산율 높여야 되는데 좀 먹이를 줘야지 자기가 뽑아먹을 인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정부들이 너무 그렇죠. 의지한적으로만 네. 보고 있고 크게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공공주도 사업이 수출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공주도 사업이 수출을 해가지고 국부에 기여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네. 어떤 근데 원래는 국가는 통화 발행의 주체이기 때문에 배급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국가는 배급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 배급 원칙의 핵심이 뭡니까? 돈만큼 쓰라는 거거든. 지금 자원 외교 같은 거 해가지고 실패 안 하고 벌어들이면 뭐 그런 거야 괜찮겠지만 결국엔 수출하고 하는 것도 다 기업들이 하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세금 떼먹고 하는 게 국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정부 공공기관들이나 또 그러니까 비공공기관이라 하면서 또 자회사들이 많아요. 공공기관들이 자회사를 거느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자회사는 공기관이 아니고요. 공기관이면 그게 우리가 범죄와 전쟁할 때 반은 민간 반은 건달이잖아. 반달이요, 반달. 기관들이. 왜냐하면 수익이 나면 뭐 어떤 뭘 해가지고 수익이 나잖아. 수익이 나면 자기들끼리 돈잔치 하고
자기들이 위험하다. 그러면 공적 자금을 또 받는다고 얘들이. 그렇죠. 그게 반달 아닙니까? 도둑놈들.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관이나 정치가 여의도에서 제가 정부라 하면 용산이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을 못 하겠는데. 일단은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간 거고. 잘 사는 나라, 스웨덴, 노르웨이, 뭐, 스위스는 빼고, 뭐, 이런 나라도, 북유럽 삼국 이런 나라들이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은 스웨덴도 못 살았어요, 옛날에. 엄청 못 살았어요. 네. 효군 씨 이번에 호주 갔다 와서 봤잖아. 호주 뭐 산업 있습니까? 아, 거기 지네 나라에 굴뚝 안 돼요. 굴뚝 못 짓게 해요. 호주 달러가 달러 바스켓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달러 바스켓에 달러 인덱스를 결정하는 호주 달러가 들어가거든요.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유가 뭐죠? 이유를 얘기하려고 하면 한 10시간 통화했대요. 요약 정리해서. 요약 정리해서 네. 원래는 지금은 뉴욕의 월가가 탑이지만 1900년도까지는 영국이 금융을 다 쥐고 있어. 금분위기가 끝날 때까지는 71년도까지는 영국이 런던 오브 시티라고 그래가 영국의 모든 금융 관련된 뭐 채권이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집중돼 있었단 말이에요. 런던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 런던 안에 바티칸처럼 런던 오브 시티라고 금융가가 있었어요. 런던에. 네. 그 런던 오브 시티의 시초는 동인도 회사란 말이에요.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 뭐였습니까? 잘 사는 나라들, 자원 있는 나라들 가서 성경책 들고 가서 피장사했단 말이라. 아프리카 가서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 가족 없습니까? 잘 사는 가족들 목에, 발목에, 손목에 철창 채워가지고 실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유럽에 공급했잖아. 인간 장사했던 사람들이라. 아, 식민지화했던 그때 그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출발인 거야. 그 출발이 런던 오브 시티인데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 그래가지고 영국령이 많잖아. 영국은 파운드를 쓰지만은 지금 중국에 지금 헝다하고 어쨌든 그래서 저기 네. 호주가 영국 쪽에서 왔기 때문에 연관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요약을 하자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호주가 지금 굉장히 양질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고 인구도 많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 선택만 하면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뭐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정착지원금 있잖아요. 독일에는 지금 밑에 노동인력들이 없어요. 뭐 터키 뭐 5만 대에서 다 와요. 네. 그 사람들이 뭐 정착하도록 3억 플러스 매달 350 주고 있어요. 지금 거기는. 살기 좋아요. 독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못하는데? 독일의 재정이나 우리 재정이랑 비슷해요. 비슷하게 쓴다면 영국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출산율 하나로 시인 대통령 된다니까. 다른 거 볼 것도 없다. 뭐 CBDC 이거는 진행되는 거고. 제가 CBDC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야. 기술적으로 좋다. 지금 가계부채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한데 그렇다 하면 우리 국가의 어떤 가계부채를 국가로 시프트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지금 있거든. 네. 그게 핵심인데. 그게 뭐냐 하면 부채의 화폐화라는 거예요. 부채의 화폐화. 이 기술적인 문제인데 뭐냐면 팬데믹 터졌을 때 국채 발행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많이 했는데 기존의 학자들이 뭐 위험하다 소리 했겠지. 미국이란 나라는 부채를 갚지 않는 나라잖아. 부채로 끄는 나라이기 때문에 돌려막기에 거의 화신이기 때문에. 네, 미국만 가능하죠, 그건. 그렇죠. 그게 미국만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뭐니까 부채 화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된 국채를 이게 50년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발행된 국채가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100을 발행했는데 20, 30이 남아있어요. 다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남아있으면 그게 계속 시장에 있으면 가져가는 국채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걸 방지한다는 목적 하에 바이백이라는 걸 해요. 얘들이 연준이.
바이백을 하면서 거기에 정확한 용어가 뭐야? 그럼 OT라고 합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그래요. OT,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그래요. 자기가 발행한 국채를 자기가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사들여서 뭘 합니까? 소각해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돈 시스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각될 건데. 대충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자주 하면 안 되죠. 자주 하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딱 위기 때. 그러니까 허경영 정부 들어서가지고 신인님이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빚을 80% 국가가 더 안겠다. 이거는 합의만 하면 되는 거. 가계부채를 국가부채로 전환만 해도 매년 발생하는 이자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안 하고 있냐라는 걸로 답답해하셨죠. 그게 또 그렇죠. 그게 또 국채 시장에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중국이 국채를 발행을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만 하면 국채를 발행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10년물 국채라 칩시다. 대한민국 10년물 국채를 필요 이상을 발행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국채를 잘 안 가져가잖아. 누가 가져갑니까? 네. 가져갈 데가 없거든, 사실. 가져갈 데가 없으면 결국은 공공기관들이 또 안아야 돼. 공공기관들이 또 안으면 뭡니까? 공공기관 한전, 가스공사 뭐 이런 데서 또 안을 거 아닙니까? 네. 또 안으면 공공물가가 올라가요, 공공물가가. 근데 왜 좋아요? 그게? 대한민국은 한 번도 바이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거 뭐 미국이나 누구 눈치 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눈치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죠? 기존 도둑놈들은? 지금 우리나라 관료들은 뭡니까? 지표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공공기관 장이야. 공공기관 장이면 내가 뭐 3기로 들어갔어. 3기로 들어갔는데 실적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실적 때문에 네, 정치인건 맞아요. 뭐건 그런 거예요. 관료들 내가 관료들 뭐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예. 우리나라 공무원들 정말 잘하죠. 빠르고 열심히 하고 뭐 밑에는 맞잖아. 밑에는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 저 동사무소 빨리 제일 빠르잖아. 허경영 정부가 들었으면은 그런 그 초반에 무슨 국가 지표 따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과감하게 그냥 국채 발행해가지고 가계빚을 그냥 국가빚으로 떠안아 버리면서 좀만 기다려봐라. 나중엔 더 이제 잘 살게 된다 이러면서 강단 있게 밀고 나가실 거니까 가능할 거잖아요. 그렇죠. 국채를 발행할 필요도 없이 있는 국채를 지금 가계부채가 예를 들어서 1,300조라 칩시다. 1,300조 국채 덩어리란 말이에요. 국채 덩어리. 그렇죠. 이 중에 60%는 내가 그랬잖아요. 국채 그 채권의 핵심 MBS라고 주택저당 채권이에요. 여기에 네. 주택저당 채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담보로 해가지고 담보가 있잖아요. 우리는. MBS 기억납니다. 네. 그렇죠. 이거를 쪼개가지고 상품으로 다 팔아먹었어요. 남아있는 건 40에서 한 30%밖에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것만 따놔도 돼요. 그것만 따놓고 국채 발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럼 나머지를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 하면 돼. 국채 발행해서 공공물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아니면 스와프라도 맺어야지 뭐. 근데 통일 수업을 맺어도 되고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아요. 많고 또 화폐 변경 뭐 되게 많잖아요. CBDC가 되면 화폐 변경할 필요 없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건. 네. 화폐 변경과 왜 제가 CBDC를 강조했냐면 화폐 변경과 화폐 개혁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CBDC가. 그렇죠. 그런 셈인 자동적으로 거죠. 돼버리기 때문에 CBDC가 세팅된다는 전제하에 허경영 정부가 들어오면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채권 발행을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결단만 하면, 정치적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하고 또 내부적으로 봐서는 정치적 결단만 하면 되고 외부적으로는 이 글로벌 세력들이 각 나라에 지금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냐는 거거든. 우리가 달면 돼. 우리가 과감하게 달면 되잖아. 가계부채 줄여주고 소비시장 살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역동성을 30년 동안 죽어있던 그 역동성을 다시 한번 불을 지를 인물은 허경영밖에 없다는 거죠. 불을 질러 놓으면 우리는 아마 날아간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 돈 받고 안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요. 예. 한국 사람 어디 외국 어디 나가면은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죠. 60년대 70년대 탄광 파독 간호사들 파독 탄광부들 다 인서울이에요. 다 대학 졸업장 있습니다. 학력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 가수도 잘하고 우리도 중동 가서 미친 듯이 일했잖아. 그렇죠. 카다피가 놀라 자빠졌어요. 카다피가 그게 동아 최원석 회장이 뚫었거든. 동아 최원석 회장이 카다피가 좋아하는 술을 하고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싣고 뚫은 거예요. 카다피를 시리아 땅의 80%가 사막. 네.
그걸 해내는 민족인데 뭘 못합니까? 다 해요. 지금은 그래 모래바람 맞으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DNA를 그것도 황우석 박사도 있잖아. 네. 스퀴징 기술 우리가 있잖아. 고급 기술. 스퀴징 기술. 얼마든지 아마 그 칼리코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그 샘 알크만의 넥톰이 완성이 되면 얘들이 연계를 할 거예요. 연계하면서 황우석 박사의 어떤 그 기술이 필요할 거예요. 얘들이 그걸 완성이 되면 접목되겠죠. 그렇죠. 이 세 개가 완성이 되면 우리나라가 의학 제약 의학을 떠나가 제약 지금 제약 관절 연약 전부 다 1900년도 거예요. 페니실린은 마찬가지고 모든 게 새로운 추가된 게 몇 개 있긴 있지만 그건 다 백신들이고 우리가 응용하는 약들은 대부분 19세기 말 20세기 초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는 그거는 저는 현역 정부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또 1시간 넘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네. 쫙 보니까 네. 와, 이렇게 그래도 이제 금융 쪽이나 경제 쪽 전문가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수많은 거를 허경영 총리께서는 얘기를 차마 다 할 수가 없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얘기할 때나 인터뷰할 때 이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은 지금도 1시간이 넘었는데 네.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하겠느냐. 그래서 그냥 요약해서 딱딱딱 던져준 것들이 천재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고 일반인들이 그나마 알아들으면서 모인 건 저희들이지만 일반인들은 와 말도 안 된다 이래 왔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일반인들은 그걸 네. 느끼려면 시장에서 그걸 선택해서 시장에서 우리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게 막 하면 그냥 사용자일 뿐이에요. 네. 시장에 깔리면 아 그렇구나 하고 돈 내고 쓰는 이해일 뿐이라니까. 세상의 발전은 0.1%의 천재들이 이끌어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그 컨퍼런스 가수도 그렇고 금융적으로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지금 얘들이 뭔가 급하다니까. 대한민국 한국은행이 원래 제일 중앙은행 중에 좀 느린 편이거든. 네. 느린 편인데도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 보면 뭔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더라고. 경제 대국인 일본도 지금 사실상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잘 바뀌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부터 그게 먼저 치고 올라갈 굉장한 기회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일루미나 글로벌 자본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선택했다고 봐요, 저는. 청와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이거를 섭리예요, 섭리. 예, 주요 몇몇 분들의 뇌에다가 막 주파수를 피용 쏴가지고 갑자기 아이디어를 줘갖고 하게끔 하는 건지. 있고 네. 저는 퍼즐이라고 보는데 지금 거의 퍼즐이 몇 조각 안 남았어요,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다음 저는 여기 가서 얘기하고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막 나중에 제가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우리가 서밋이 한번 돌아오면 네. 그때 자료 준비해가지고 한번 발표를 네.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오늘 강연 보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효곤 씨가 들어가니까 요리사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 증언이 확실한 거지. 요리사 그분 네네. 그분도 내가 그분 강연을 들었고 그분 그 코너 이름이 뭐지? 허경영 뭐지? 오늘의 하늘궁이라고 해서. 그렇지, 오늘의 하늘궁. 예, 허경영 TV에 올라오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봤는데 충격받았어요. 좋았죠. 역시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 이병철 양자 아니다 어쩌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병철 집에다가 요리해서 음식 갖다 줬던 사람이 그냥 증언하러 왔는데 끝났죠 이거. 끝났고 이게 이병철 회장이 좋아졌다. 이건 무대라고 그랬지. 우리는 옛날 이병철 회장이 접시를 이렇게 밀어놓는다고. 그러면 이건 본인이 남을 보지 않게 이렇게 꼬깃꼬깃 해갖고 휴지에다가 싸는 거야. 옛날에 용기랩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매끈매끈한 종이, 흰 종이에다가 그걸 손님한테도 걸리고 나한테도 걸렸어. 참, 그래서 회장님 이걸 왜 싸시는 겁니까? 이만하게 해서 우리 집이 빨리 아무도 모르게 천재를 하나 데려다 놨는데 내가 좋은 거 같다는 얘기에 계속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갖다 드릴 테니까 그냥 드시라고 내가 매번 접시에다가 이 우회하고 이거를
끊임없이 제가 장충 그 앞이기 때문에 제가 유니폼 입은 채로 뛰어가서 갖다 주면 그때 총재님은 제가 그 주차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꼭 벽 쪽에서 이렇게 앉으셔갖고 책만 보고 계셨어. 그 당시에 그 반찬하고 갖다 주신 아주머니가 남씨 아주머니라는 전라도 아주머니인데 솜씨가 좀 있죠. 저는 이게 섭리라고 보거든요. 하나씩 모여서 큰 그림을 만드는 거거든. 예. 그리고 오늘 효고 씨가 예. 뭐 통화하는 것도 네. 하나씩 우리가 물방울이 하나씩 모여가지고 큰 결과물을 만들듯이 예. 이게 저 퍼즐의 조각이 지금 하나씩 모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섭리라고 보거든요. 꼭 누가 시켜서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씩 모이는 것 같고 신인님이 그 스케줄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아시겠죠. 그걸 알고 계시고 이번 대선 끝날 때도 막 우리 막 울고불고 했는데 신님이 그 흥분하지 마라 하면서 근데 이런 통화가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경제 공부도 되고 신인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네, 저희 맞아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좀 즐겁게 공부도 되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우리 지지자분들이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야 되지. 여기서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각종 증언들도 모이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비전도 제시하셨잖아요. 이제 뭐 불로유 주식만 사도 여러분들은 갑부대열 들어간다고. 그때는 뭐 오늘 뭐 하여튼 뭐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그 다른 그게 있으면 변화가 있으면 제가 연락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화 없어도 한 번씩 이거 통화 제가 말할 게 많은데 예. 오늘 다음 시간에 하는 거. 예, 주제별로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네. 오늘 것만 해도 제가 편집하면서 자료 추가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찾아보면 기사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한 개씩 띄워놓고 좋더라고 보니까. 네, 한 번씩 이렇게 편집 지금 끊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 씨.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연락드릴게요. 예. 네, 예. 안녕. 자, 천사 들어갑니다. 천사 들어가라! 자, 허경영 눈에서 웅기에너지 받으세요.